만약에 이런 호재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큰 폭락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블랙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가격을 잡아당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7만 5천 달러, 7만 6천 달러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경제한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연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이 12만 6천 달러로 고점을 찍고 그 당시만 해도 뭐 20만 달러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6만 달러가 깨졌습니다. 지금이 버텨야 하나 팔아야 하나 딱 그 기로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 시세와 부진한 이유 또 앞으로의 전망, 투자 대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더프레임 김동완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날짜도 기억해요. 2월 5일이었죠. 이 비트코인이 11% 폭락했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기준으로 하면은 14% 폭락인데 뭐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건 차치하고라도 느낌 어떠셨어요? 코인 투자자로서. 보통은 이 한 10% 넘는 폭락이 나오는 와중을 겪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지금 뭐 팔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 뭐 더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 또 최근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이제 FTX에 파산할 때 나왔던 폭락 이후로 단일 하락폭으로는 제일 넓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올라와서 마감했기 때문에 지금 11%, 14% 이런 거지 실제로 그날 하루에 떨어졌던 폭은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좀 다들 힘들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말씀하신 FTX 사태라든지 루나 사태 때는 이 범인이 확실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이제 배경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이제 한번 올라서 고점을 갱신을 했고요. 바로 고점 찍은 이후에 파생 상품 시장에서 큰 청산을 한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서 큰 청산이 나오면 이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좀 약간 메마르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때 195억 달러 청산이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 떨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좀 지금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힘이 빠져서 비실비실거리고 원래는 나스닥 100이랑 좀 커플링돼서 많이 움직였는데요. 그날 이후로는 이제 올라갈 때는 못 따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더 많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지금 계산해보면 10월 10일 이후에 지금 두 나스닥 100 선물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 격차가 한 40% 정도 벌어졌습니다. 루머 자체는 어떻게 나고 있냐면 홍콩 소재의 헤지 펀드가 콜옵션 상품을 굉장히 많이 사서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콜옵션은 어느 임계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급격하게 손해가 증가하게 돼 있거든요. 파생 시장이 그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청산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임계점을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굉장히 큰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 헤지 펀드들이 그 블랙록의 현물 ETF 상품을 이제 콜 옵션으로 집중 매수한 상태에서 그 가격이 이제 임계점까지 떨어지다 보니 이제 대규모 청산이 벌어졌다. 그렇게 지금은 이제 유력한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11일을 기점으로 아무튼 이 크립토 시장에서 공격적인 매수가 사라지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비실비실. 맞습니다. 그런 횡보장이 계속되다가 이번에 이제 결국 폭락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피도 굉장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투자에 굉장히 열광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금이 오를 거냐 아니면 AI 주식이 갈 거냐 아니면 뭐 AI 주식 다음에 어디로 순환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의 자산들이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약점이 노출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다. 아니다. 워낙 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 의 양상이다. 어느 쪽이세요? 일단은 뭐 제가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두서없이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홍콩 헤지펀드들의 콜옵션 물량이 터지면서 큰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 자체의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는데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건 때문에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내려갔던 가격 하락분을 회복하는 것이 사실 논리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까지는 7만 달러까지는 그러니까 한 1만 달러 정도 회복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개장이 됐는데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상당히 좀 견조하게 올라갔고 견조하게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베센트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QT에 대한 내용이 그 사실은 이 사람이 QT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이
QT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그게 없을 것이다라고 상당히 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베센트하고 이제 케빈 어시는 사실 드러켄 밀러라고 하는 이 경제 월가의 거물 밑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어떻게 보면 동문수학했던 사이거든요. 드래켄 밀러가 그 조지 소로스랑 펀텀 펀드 운영했던. 네. 펀텀 펀드 시절에 이제 케빈 어시가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베센트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합류를 했었기 때문에 친한 사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베센트가 어제 얘기했던 그 말에 상당히 신뢰감이 이제 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나스닥이 1%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코인은 어제 못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7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건 뭐 오케이. 근데 여기서 나스닥을 또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쫓아갈 수 있을 정도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것 같아요. 친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이 네. 케빈 워시의 지명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매파 성향이라는 입장이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약간 리스크 회피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그렇죠. 소식이 나왔을 때. 근데 그거를 스콧 베센트가 워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또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지난주에 또 사실은 이제 고용 데이터가 하나가 나왔는데요. 굉장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고용의 절대적인 수치도 좋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AI 때문에 나오는 실업이 늘어나는 것이 이제 관측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과 질 모두가 안 좋았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대기업발 이제 레이오프가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주요 이사들이 저번 주에 발언을 했던 것이 고용이 이렇게 안 좋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카드를 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워딩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번 주가 굉장히 뭐가 많았어서 그 내용들이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겹쳐 있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은 하락을 크게 했다가 간신히 회복한 상태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다시 더 회복을 하는데 그걸 쫓아가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요. 네. 여기서 호재가 될 만한 거는 고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해야만 한다 쪽으로 의견이 잡히게 되면 그렇죠. 비트코인이 또 조금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이런 호재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큰 폭락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블랙홀 같은 속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벗어나지 아. 않으면 계속 가격을 잡아당기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그동안의 상승 구조를 가져가다가 추세선을 강하게 하방 이탈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알트코인 대비로도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계속 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이걸 팔고 싶지 않아 해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내려간다라고 해서 알트코인은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나스닥을 보면서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알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강해 보이는. 근데 네. 시간이 지나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가장 위험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그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빠지는 구간들이 나타날 때. 네, 그때는 이제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이제 과거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락 사이클이고 이제 되돌릴 수 없구나. 그래서 투자 의욕을 잃게 될 때. 네. 그때는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더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네. 예, 요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알트코인 가격은 크게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국내는 좀 다른 것 같던데.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 그런데 알트코인의 대장주라고 하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 일주일에 막 20% 폭락하기도 했는데 네.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라고 해서 그런지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1,400억 원어치를 순 매수했거든요. 네. 이거는 속된 말로 뭐 미친 짓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천재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지나봐야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무모한 투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보유한 물량이 많아요. 그렇죠. 전체 이더리움의 한 3.5% 보유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절반 정도를 또 스테이킹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팔려고 해도 다 팔 수도 없는 상태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비트마인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도 매수를 해서 펀딩을 해서
사서 보유하는 게 업이거든요. 근데 스테이킹 대기율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스테이킹 대기율은 이 이더리움이 그러니까 워낙 많은 이더리움을 한꺼번에 스테이킹했기 때문에 아마 다 아직 못 들어가고 있을 거고요. 지금은 아마 입금 대기율이 더 많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가격이 회복될 기미가 없다는 것이 시장에는 굉장히 좀 시한폭탄 같은 그런 이제 인식을 주죠. 그런데 비트마인이 물론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지만 현금도 한 6억 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머니마켓에서도 한 4% 정도 수익을 낸다고 하거든요. 비트마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그것은 어떤 거냐면요. 이 6억 달러는 사실 비트마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 보유량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스테이킹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보유량의 절반 정도 되는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이율로 받는 이율이 이 수입이 있다는 거죠. 네. 스트래티지는 이게 없고 네, 스트래티지는 스테이킹 비트코인 그렇죠. 스테이킹이 안 예.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더리움 시장 과거의 그 흐름을 보면은 한 60%까지 폭락하던 구간도 한 7, 8번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늘 V자 반등이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특히 스트래티지가 25% 반등했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다시 반등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반등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고요. 근데 다만 좀 저희가 왜냐하면 반등할 가능성은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저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좀 추가해 보면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작년 4월에 저점을 기록했었는데 그때 저점이 1,400달러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곧 비슷한 시기에 비트코인이 기록했던 저점은 한 7만 3천 정도 됩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더리움 가격은 2,000달러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저점 대비를 했을 때는 이더리움은 아직도 비싼 거예요. 그리고 작년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던 게 비트마인 덕분이었습니다. 네. 비트마인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매수세 때문에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그 비트마인에 이어서 이더를 따라서 사줄 만한 DAT 기업이 시장에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 사라고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번 사이클은 이거 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월가가 하려는 것이 뭔지 그 화두를 들여다보면 저는 이더리움의 전망이 더 확실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월가가 자사 금융 인프라 상당 부분을 블랙체인에 태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뭐 UBS라든지 스탠다드 차타드 그리고 또 뭐 피델리티 네. 이런 주요 금융 기관들이 토큰화잖아요, 화두가. 네. 네, 이런 토큰화 상품들을 블록체인으로 태우도 어디로 태울 것이냐? 네. 뭐 이더리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비트마인이 작년에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사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명했던 이유인데요. 사실 지금은 조금 양상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말씀하셨던 기업들, 특히 뭐 이제 골드만삭스도 들어올 거고요. JP 모건도 들어올 텐데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면 각각 자기 블록체인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어차피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인프라인데 네. 우리도 뭐 어렵지 않은 기술인 것 같은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들 수 있으면 우리도 코인 찍으면 우리가 대박 나는 거니까 좋잖아. 네. 뭐 이런 이제 마인드인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속속 좀 관측이 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저희도 되게 처음에는 RWA라든지 토크나 얘기를 할 때 이더리움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 지금 현존하는 이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좋은 후보지만 네. 지금 그런 대형 물량을 굴릴 수 있는 금융사들이 각각 자기 체인을 갖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저는 알트코인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BNB, 이 바이낸스 네.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BNB의 기관 투자자들이 뭔가 규제된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분위기?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보통은 이제 ETF를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 특히 이제 금융 쪽 기업들 네. 같은 경우는 정관 같은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과 할 수 없는 자산을 아예 명시해 놓은 곳들이 많아요. 보통은 이제 투자할 네. 수 있는 자산만 적어놓고 그 이외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만.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BNB ETF 양식 제출했다는 네, 그래서 소식이 이제 또, 그게 네. 이제 뭐냐면 ETF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포장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 껍데기? 네, 주식으로 만들어진 껍데기. 그렇죠. 예. 그래서 코인을 이 껍데기로 싸면 기관 투자자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네. 주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BNB ETF를 출시하겠다라는 얘기를 아마 그레이스케일이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서도 어떤 자산 운용사들은 약간의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이제 밑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트코인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지금 ETF로 이제 아. 싸지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예. 좀 체크해 보시는 거는 나중에 미래 투자를 할 때를 대비하면 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BNB 체인이 ETF라든지 어떤 네. 토큰화된 그런 금융상품과 결합되는 그런 제도권 인프라로 조금씩 진화되고 있는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야 그렇죠. 된다. BNB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낸스는 사실 이제 금단의 영역이거든요. 이제 월가 기업이라든지 이전에 왜냐하면 이제 이게 좀 규제 친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네. 불투명하다. 그리고 한번 미국 그 법무부에 고소당해가지고 벌금도 크게 물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런 좀 어.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ETF로 감싸 보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거는 이 와중에서도 이제 월가 기업들은 나중에 이런 건 돈이 되겠다 뭐 약간 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RWA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RWA 같은 경우는 이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를 좀 장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지금 미국에 돌아오는 만기가 되는 국채가 몇 조 달러씩 되거든요. 근데 이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어요. 지금 뭐 유럽도 그린란드 이슈 때문에 네. 지금 잔뜩 화가 나가지고 네, 이 있는 국채도 내다 팔겠다고 하는 마당에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미국은. 믿는 구석. 그렇죠.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죠.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찍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요 이슈가 사실은 지금 백악관과 크립토 업계와 은행 이게 사이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이제 클라리티 법안 통과거든요. 네. 요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클라리티 법안에서 크립토 이 스테이블 코인의 뭐 세컨드, 서드 파티에서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되면 굉장히 폭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타고 돌고 돌아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8만 달러가 깨진 이 비트코인 이 가격 구간이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또 누군가에게는 위기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대표님 보실 때는 지금의 이 가격 구간이 뭔가 공포에 사야 하는 빅세일 구간으로 보세요? 아니면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완전히 제 개인 의견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뭘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내러티브 상으로는 저는 금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금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래 전고점 수준만 회복하더라도 비트코인은 플러스 10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쉽게 좀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조금씩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분할 매수? 네, 분할 매수. 왜냐하면 이미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가격이. 근데 이미 지금도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의 그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프라이스라고 해서 가장 하단에 있는 지지선이 네. 있고 보통 우리가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게 왔을 때는 거의 예외 없이 이걸 건드렸거든요. 건드리거나 델타 프라이스라고 하는 지지선을 약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델타 프라이스는 현재 45,000달러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는 한 42,0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가격이 저점이 6만 달러까지 내려온 상태고 지금은 이제 69,000달러 정도니까 지금부터 적립식 매수를 하는 거는 네.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하방 압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약간 분리적으로 대응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2티어, 3티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반등 구간이 올 때 점진적으로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1티어의 비중을 조금 더 싣는다라든지 네네. 좀 그런 약간 세분화된 전략으로 가면 어때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사야 되는 알트코인과 사지 말아야 할 알트코인이 저는 명확한데요. ETF가 지금 나와 있는 알트코인은 네. 사도 됩니다.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종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BNB,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체인링크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검색을 하시면 요즘에는 AI도 있고 굉장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이 게이트웨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관이 투자하고자 할 때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들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코인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코인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비트코인 위주로 저는 접근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코인들은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진 상태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네. 지금 많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고 금 같은 경우는 내러티브 상으로는 저는 매우 추천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이나 금은 주식처럼 어떤 실적과 연동된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러티브를 강조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감정이 아닌 시스템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이제 공포가 밀려오더라도 꿋꿋하게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면 또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김동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